최경영의 뉴스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사흘 만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봉욱 차장검사도 검찰총장 후보 추천 4명에 올랐던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보다 후배 기수가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본인도. 19기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기수이기도 하고 유력하다고 본인은 뭐 자타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나가야 될 상황이라면 가장 높은 기수니까 본인이 가장 빨리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네,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보통 이렇게 총장 후보로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기수에 상관없이 사퇴를 하는 게 대체적인 관례이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똑같은 총장 후보로 나간 누구는 그 총장 후보였던 사람이 남아 있으면 사실 좀 검찰총장으로서 입장이 조금 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추천이 됐던 4명 중에 이제 윤석열 총장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가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봉욱 차장은 오늘 밝힌 그 사퇴에 변해서 새로운 길을 가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겠죠? 예, 변호사겠죠. 새로운 길 뭐 딴 게 뭐 있습니까? 예, 예. 출마? 출마도 있고요. 뭐 다른 막 공직도 출마할 수 있을 수 있나요? 있고요. 검사장 하다가.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19, 20, 21, 22기 줄사퇴하는 거 아니냐. 봉욱 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지금 사실은 검사들이 임관이 될 때 법무관을 하고 이제 하는 경우는 3기수 정도 늦게 됩니다. 법무관 그 복무연수가 3년이거든요. 예.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임관 기수도 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했다거든요. 자신은 23기지만 20기, 21기하고 아마 같이 돌았을 거예요. 예. 20기랑 동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21기, 22기는 있어라 이런 뜻의 애들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임관 연도를 따지는 거는 제가 사례를 참 들어본 적이 안 없는데 따져요. 예. 그런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임관 연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지 말아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1기부터는 내 후배나 다름없는데 연세도 좀 많으시잖아요. 대학 후배이기도 하죠 대부분 네, 다. 그러니까 예.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20기까지는 나가시겠다고 하면 굳이 안 닿겠지만 21기부터는 좀 붙잡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닌가? 뜻이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19기와 20기는 대체로 나가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1기와 22기에서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좀 코드가 맞지 않는 분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울산지검장이나 전주지검장은 좀 문제점 제기를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송인택이나 그렇죠. 문용국 지검장. 예.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그 말해놓고 안 나가면 또 이상하지.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저기 안미영 검사건 때 그렇죠. 좀 한번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했을 때 대략 한 11명에서 10여 명 정도? 13명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 근데 아까 새로운 길이 뭐 변호사 개업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한꺼번에 10여 명이 나가면은 그거 뭐 시기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좀 서초동하고 로펌에서 이걸 사실은 압니다. 예. 나올 사람이 알기 때문에 접촉을 해야 되는데 10명이 나와버리니까 예. 이걸 어디를 접촉해야 될지도 모르고 몸값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이런 거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좀 더 지켜보죠. 자,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자의 후임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구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지검장 후보로 자천 타천 오르내린 사람들이 있죠. 네, 가장 유력한 사람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그렇죠. 소윤이라고 불려요. 대윤, 소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대윤이고 윤대진 후보자가 소윤이라고 불리는데 키가 조금 작을 뿐이고 나이가 좀 어릴 뿐인데 대체로 외모랑 이런 게 비슷한 측면이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뭐 소윤, 스타일도? 예. 대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 검찰 내 빅2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검 중수부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빅2라고 하는데 빅2가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장 또 한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자면 제일 그 중앙지검장에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 뭐 결국에는 뭐 윤대진이 아니겠느냐. 예. 근데 윤대진도 뭐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한동훈 차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3차장. 지금 수사의 거의 책임자, 지휘자라고 보면
뭐 무방합니다. 예. 그 정도로 농당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추진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지검장을 지금 후보자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갖는 만큼 파격적인 사람은 더 한다면 27기인 지금 만 46세 45세입니다. 예. 46세 한동훈 차장이 검사장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둘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윤대진 대세론인데 윤대진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한동훈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을 전부 다 한동훈 차장이 다 맡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이런 그 적폐 수사의 마무리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제일 적격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만약에 한동훈 차장이 중앙지검장을 하게 될 경우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중앙지검장을 계속 유지를 그렇죠. 하면서 수사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수사 잘해요? 엄청 잘해요. 네. 제가 만나본 검사 중에서도 제일 가장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일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은 되면 이것도 네. 파격이잖아요. 파격이죠. 앞에서 또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옛날에는 지검장 위치가 고검장급으로 봤었는데요. 윤석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올리면서 다시 또 지검으로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문제는 없어요. 뭐 기분 나빠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직제상으로는 같은 지검장, 검사장급이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던 특별수사 기능을 남부지검, 동부지검 이렇게 좀 나눠놨거든요. 가져갔기 그러면서 때문에 이제 많이 나눠놓고 중앙지검의 그 지위를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낮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젊은 사람도 파격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한동훈 차장이 27기로 원래는 이제 올해가 26기가 검사장이 될 차례인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이제 나가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 차장한테도 기회가 오겠죠. 그러니까 나 이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에서 19기, 20기, 21기가 많이 나갈수록 예. 밑에 기수가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26기가 돼야 됩니다. 예. 25기도 안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27기가 한 기수 뛰어넘을 수. 왜냐하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봉욱 지금 차장 나갔지만 그거하고 똑같이 많이 나간 만큼 한동훈 차장이 검사장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 교수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된다 이 말이네요. 뭐 나갔는데 뭐 채워 넣어야 되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유령 사립고 평가에서 전국 처음으로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내려진 거죠? 지금까지 자율형 사립고 관련해서 이렇게 점수를 못 받아서 미달 점수를 받은 학교는 뭐 12개 학교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학교가 이제 2014년에 취소 결정을 받았다가 뭐 법정 이런 논란 끝에 결국에는 이제 계속 유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상산고등학교가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80점 이상을 받으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79.63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3.7점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탈락 0.37점대 탈락하게 됐는데 31개 지표 중에서 15개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통합 전형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 그 외에 이제 감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점수를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됐는데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데는 사회통합 전형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소위 사회적 배려자 대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뽑느냐는 건데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10%를 하라고 이제 권장을 했었죠. 그리고 점수 배점을 많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79.63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70점 기준으로 했는데 전주 상산고만 해도 이렇게 점수가 높게 받아서 놓고도 이렇게 탈락하게 되니까 상산고 입장에서 좀 억울하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학교, 학부모, 학생들도 다 반발하고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산고 유명한 학교입니다. 뭐 홍성대 이사장 맞죠? 네, 수학의 정석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이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강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그게 안 된다 그랬을 때 거기는 학생들 마찬가지고 동문도 마찬가지고 특히 학부모들이 지금 앞에서 행정소송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 너무 점수를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다른 자립형 고등학교에 비해서
너무 낮게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행정소송에서 저는 이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어허. 바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자사고라는 것이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상고 같은 불똥을 맞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립형 사립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독립해서 운영하는 거였는데 이게 자율형 사립학교가 되면서 일부 또 재정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들의 입시학원이다. 이렇게 얘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산고등학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좀 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국가의 재정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 사실 그건 사실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또 그럴 만한 이유도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었고 공약이죠. 네. 그리고 조희연 서울 교육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이유가 이제 외고 자사고가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설립 목적이랑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고 아까 장 기자 얘기처럼 부자들의 입시학원 더 좋은 여기 가면 더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특목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특목고는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 학교여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입시학원이 돼버렸고 자사고 역시도 그 사립학교의 그 어떤 사학 권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입시학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성교육은 어떻게 보면 좀 뒤로 가 뒷전으로 있고. 밀리는데 그런 학교들이 좋은 학교, 인류학교라고 또 평가를 받으니까 그 국가의 교육 체계를 보자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학생을 당연히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국가의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학비라고 하죠. 예. 많이 비싸죠. 학부모들이 내야 될 돈이 다른 학교보다 4배, 5배 이상 비싸게 되고. 연간 그러니까는 1,200만 원, 1,500만 그렇죠? 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 돈이 많이 있는 학부모만 애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서 이제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두 분은 어떻게 찬성하면 반대예요? 이 자사고에 대해서. 뭐 저는 일반고 나와서요. 저는 뭐 자사고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일반 고등학교 나와도 학교 갈 거 다 갔고요. 공부할 거 다 했고 뭐 했는데 예. 굳이 자사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실 대학 서열도 없애야 된다고 하는 판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서열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상황인데 예. 자사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 좋은 학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 기억에는 좋은 학교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이라는 예. 고등학교는. 예.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기본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너무 고등학교부터 서열을 매긴다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게 그 고등학교 입시를 폐지한 게 중학교에서 중학교 교육을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입시 그렇게 이렇게 자꾸 입시를 폐지를 하고 이렇게 좀 입시를 간소화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게 고등학교 교육이라든지 일반 학교 교육이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뭐 놀지 못하고 아침에 7시부터 밤 12시까지 책상에만 앉아 있다. 사실 그거 동물이었으면 미쳤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견딜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지금 교육을 인간답게 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돌아가려면 이거는 지금 자사고는 빨리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좋지 않은 고등학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한 경쟁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피폐한지 네. 제가 그대로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는 조금 평등 교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꾸긴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정부 기조에 맞춰서 예. 조금씩 좀 줄여나가는 그런 알겠습니다. 학교들을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 기업에서 기금을 마련해 배상해야 한다라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정부 입장이라고
입장하고 달라졌다고요? 완전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배상 결정이 났으면, 배상 판결이 났으면 그 배상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왜 우리 기업이 돈을 보태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그런 의문이 들고요. 원래 이 얘기가 지난 3월쯤에 한번 잠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돈을 내고 우리 정부도 돈을 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래서 직징용 피해자들을 뭐 벌써 배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반발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이 생겨가지고 이게 백지화됐던 적이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글쎄요. 이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국제법적이라든지 그 외교 무대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는데 외교부가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죠, 사실은. 일본이 강제징용을 우리 국민들한테 시켰고 그러니까 잘못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했으니까 배보상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자기들도 하고 한국 정부하고 한국 기업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그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합시다 했다는 거죠. 조금 나눠보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예. 대법원 판결이 일본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라 이렇게 판결 내렸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대법원 청와대는 의견이 비슷해요. 일본하고 지금 외교부, 정부 외교부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같이 보상금을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청와대 대법원 의견을 굳이 반대로 일본에 맞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 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협조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 그 대중국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일 간에 이런 그 과거사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일본 사이 이제 삐걱거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한일 간의 관계를 조금 유화시켜보자 이런 계기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런 타협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예.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G20 정상회담을 그렇죠.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잖아요. 이거를 걸었을 수도 있죠. 뭐 해주면 우리도 뭐 해주겠다. 그러니까 딜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상회담을만 한다는 게 이게 뭐 확실히 뭐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그 분위기 조성은 좀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런 게 또 던져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부적절하다는 인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그때랑 지난 정권이랑 또 비슷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 지난 정부에서 일본하고 협의를 맺어서 하해 치유재단 만들었잖아요. 네. 이것도 피해자의 이야기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하고 별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피해자 의견 없이 그냥 자금 조성해가지고 우리도 되고 저쪽도 되고 그렇다면 또 비판이 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안부 피해자도 그렇고요, 강제징용 피해자도 그렇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 일본이 배상 책임을 하는 이유는 비인간적이고 그다음에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위자료를 주는 겁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위자료를 주는 건데 왜 우리 기업이 아무런 가해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우리 기업이 위자료 주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을 잘 했는 것 같은데 그 판결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게 사실 행정부거든요. 그 집행을 지금 약간 맞지 않게 한다는 점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적 문제는 있겠지만요. 이것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결론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받겠다라는 그 정도만 얘기한 겁니다. 아마 국민 여론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야 되겠죠, 아마도. 문자 하나 살펴봅시다. 2927님께서 박지훈 변호사님 자사고 반대하면서 좋지 않은 학교 운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점수가 좀 낮은 학교라. 그걸 좋지 않은 학교로 표현하면 됩니까? 점수가 낮지만 학생들이 참 행복한 학교 이렇게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전에도 그래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 되게 찝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입학 성적이 조금 낮지만 학생들은 상당히 행복한 학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입학 성적이 높다고 좋은 학교, 낮다고 낮은 학교, 좋지 않은 학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좀 어렵지만 좀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27님, 박준현 변호사가 사과했으니까 마음 푸시기 바라고.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